제가 무례함을 당해서 상처받은 그 에너지보다 제가 저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곤두세우고 항상 방어벽을 치고 있는 그 태도가 더 제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과감히 이 미움을 받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 큰 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관계는 시작하지 말자. 낭만이들 안녕하세요. 벌써 2025년이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촬영은 12월 23일에 하고 있고요. 2025년을 같이 마무리하는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아니, 시간이 갈수록 너무 빨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제 나이를 인정하기도 전에 한 살 더 먹는 느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이제 30이에요. 빰빠밤빰빠밤. 일단 저는 30대가 되게 반가워요. 아직까지는 나이 먹는 게 그렇게 싫지는 않고 뭔가 좀 무게감이 생기는 느낌이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20대를 나름 후회 없이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서 나름 만족하고, 저는 앞으로의 30대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서강대 편입을 한 뒤로부터 진짜 제 인생을 산 느낌이었는데, 그러면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그래서 제가 못 해볼 만한 경험도 많이 쌓았고 많은 꿈들이 생겼고 많은 걸 얻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30대는 이제 10년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내가 많은 걸 얻었는데 이제 새로 시작되는 10년 동안은 내가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는 서강대 대학원 합격도 했기 때문에 제가 합격을 하기 전까지 속에서 정말 많은 방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방황이 끝나고 이제 방향이 잡힌 것 같아서 더 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기분 좋은 스타트를 하게 되어가지고 제 30대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매달은 아니지만 월별 리뷰를 좀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좀 훑어봤어요. 근데 올해 쓴 글들이 거의 다 우울한 느낌? 힘들고 고민이 많고 정체성 혼란도 오고 계속 마음이 무너졌다 그러고 건강도 안 좋았고 2025년이 쉽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2025년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뭔가 버벅대는 느낌이고 우울한 느낌도 컸고 사건 사고도 나름 많았고 새로운 문제들에도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한 해였거든요. 물론 제가 막 티를 대놓고 내지는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정말 항상 해피하고 고민이 하나도 없고 그럴 것 같지만 제가 인프피지 않습니까? 의외로 정말 소심하고 뭘 하던 간에 고민이 너무 많고, 그런데 이걸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2025년에는 저한테 쉽지 않았던 해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었고, 그럼으로써 많은 걸 깨달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깨달았던 것들을 간략하게 공유를 해볼까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언급을 해볼 내용은, 제가 이번 연도 초에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았다고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사실 제가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혼자 깨달은 게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전에 올라갔던 영상에도 정말 일부분만 담겨 있었던 거고,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하나를 언급해 보려고 하는데요. 심리 상담 받으면서 저한테 가장 크게 다가왔던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책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저는 제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줄 알았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딱히 크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기도 하고, 근데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게, 대충 말씀드리자면 이제 심리 상담사 분께서 왜 그런 힘듦을 본인이 혼자 다 감당을 하냐라고 여쭤보셨었는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해야 된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심리 상담사 분께서 계속 왜요? 왜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그래야만 하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던 거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는 꼭 성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저를 자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게, 물론 저는 지금의 이 상황에 만족을 하긴 하지만 제가 이전에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문득 그때 내가 그 길로 성공을 했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제가 성공을 하지 못해서 지금 힘들다 라는 무언가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뭔가 알아도 바로 떨쳐내기는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했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심리 상담이 제가 느낀 거는 약간 직접적으로 해결책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계속 던져주시는데, 특히 왜? 왜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이게 제 잘못이에요 하면 왜요? 제가 성공하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게 왜 윤정님 잘못이에요? 하면은 그 제 잘못이에요. 왜요? 하면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제 잘못이에요, 제가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 어느 순간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자각하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서 계속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게 내 고집이다, 이걸 느끼는 시점이 오고, 그때 서서히 인정을 하게 되면서 제가 잘못 가지고 있던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많은 대화가 있었지만, 아무튼 저는 심리 상담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이것만으로도 삶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심리 상담의 가장 큰 소득이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도한 책임감, 인지적 오류에서 비롯된 것들도 대다수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낭만이들도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은 없는지 한번 같이 돌이켜 봤으면 좋겠고, 그게 정말 내 잘못인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불필요한 죄책감은 좀 떨쳐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일단 나한테 좋고 인생은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그 죄책감이 제가 삶을 열심히 사는데 동기부여가 되긴 했어요. 되긴 했지만 그렇게 되면 좀 성공에 집착을 하게 돼서 지금을 잘 못 누리는, 나중을 위해서 지금의 힘듦을 감수하고 지금을 희생하고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사님이 윤정님은 현재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 말이 좀 충격이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 현재에 머무르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감수하고 희생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더 감사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 좋은 추억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후로 죄책감이라는 키워드에 꽂히게 되었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 책임인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꼭 내가 아니더라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것도 있고, 내 잘못인 것 같지만 그 과거의 행동이나 결과가 바뀌어도 지금 내가 그리는 좋은 시나리오처럼 그렇게 안 흘러갈 수도 있었을 거고, 몰라요. 제가 과거에 성공을 했어도 지금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더 불행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부터 잘 살면 되는 거죠. 뭐 어차피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는데 그럼 죄책감을 좀 벗어 던져도 괜찮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렇게 사는 게 결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보셨나요? 거기서 제가 폭풍 오열을 했던 장면이, 물론 매 회마다 울었지만 그 동명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었는데 그 죄책감을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런 거는 가족 관계에서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이라는 거는 또 다른 나니까. 그리고 나만큼이나 너무나도 아끼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하니까 가족 안에서는 책임감이 커지게 되는 것 같고 좀 잘 안 되면은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래서 더 쉽지 않음을 느꼈지만 앞으로는 후회 없이 열심히 살고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올해 글쓰기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에세이 작가님께서 글쓰기 수업을 하신다는 공지를 보고 바로 신청을 해서 딱 한 달 아주 짧게 수업을 받았는데요. 짧았지만 제가 가장 크게 느낀 한 가지가 있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블로그에 제 생각을 막 적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 거예요. 블로그에 제 생각을 주절주절 쓴 게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습작. 새벽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30분 만에 써서 그냥 대충 누가 보는지 상관이 없이 그냥 제 생각만 그냥 쓴 건데 글쓰기 수업에서는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제가 낯을 엄청 많이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드러내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에 대한 정보를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제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썼었고 이렇게 초반에는 저를 거의 드러내지 않다가 수업이 이제 끝나는 마지막 날에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었으니까 어떤 사람인지가 좀 보이잖아요. 다들 너무 좋으신 분이고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마지막 수업이고 하니까 너무 친해지고 싶어서 친해지고 싶다는 의미로 글 속에서 저에 대한 정보를 마구마구 방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지러울 정도로 아무튼 이렇게 제가 그때그때마다 글을 쓰면서 나에 대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지 어디까지 드러내고 싶은지 나를 어떤 이미지로 만들고 싶은지를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쓴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글에는 이 부분이 들어간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쓰면서 깨닫게 됐고 그래서 다른 사람 글을 읽을 때도 이분이 왜 이런 내용을 넣었는지 왜 이 정보를 우리한테 공유를 해줬는지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분들은 썼을 수도 있는데 괜히 제가 또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모든 글에는 의도가 담겨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글을 읽는 게 더 재밌어졌어요. 특히 에세이를 읽을 때. 그래서 글을 쓰는 건 정말 조각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다듬는? 그래서 생각보다 글쓰기가 퇴고하는 게 정말 오래 걸리는 일이고 계속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것도 느낀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상을 대처하는 자세인데요. 제가 올해 한 5월 말부터 카페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는 서울에서 알바를 하다가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곳에서 알바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전에 일하던 카페에는 20, 30대 고객층이 대다수였고 근데 지금은 좀 40, 50대 분들이 좀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말을 툭툭 하신다거나 한 번에 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하신다거나 약간 무례하게 말씀을 하신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때마다 다신 안 볼 사이긴 하지만 내가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자존감이 좀 깎이는 것 같기도 하고 상처 안 받고 싶은데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를 무례함으로부터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말투를 지니면 무시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뭔가 호텔에 계시는 분들처럼 친절하고 그렇지만 좀 똑부러진 그런 느낌?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맞으세요? 이렇게 좀 똑부러지고 나름 있어 보이는 그런 태도를 장착을 하게 됐는데 근데 다른 분한테 지적을 받은 거예요. 말투가 너무 세대요. 근데 그 피드백을 받고 생각이 정말 많아진 게 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센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또 웃으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듣기만 해서 그런가? 내 발성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뭔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친절에 대한 자부심이 나름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친절하지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적을 받으니까 지금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정하기를 힘들어 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 그럼 좀 똑부러지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럼 혹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었나? 그게 너무 세게 들렸나? 무시받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다가 말투가 세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럼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지?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취한 건데 말투가 너무 세다고 하면은 나는 또 무시를 받을 수 있는, 무시받기 쉬운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말랑말랑하게 하자. 그러니까 무시를 받지 않으려고 미리 방어벽을 세우기보다 그냥 다 받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 네네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네, 또 불러주세요. 그냥 저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어떤 무례함이 들어오면은 그냥 스펀지처럼 푹 했다가 이렇게 또 다시 솟아오르고 좀 그런 태도를 취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태도를 지금까지 정말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좋냐면 에너지 관리 면에서 좋았어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무례함을 당해서 상처받은 그 에너지보다 제가 저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곤두세우고 항상 방어벽을 치고 있는 그 태도가 더 제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방어벽을 안 세우고 또 언제든 무례함이 들어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요구하는 거 네네 하면서 다 들어주고, 그리고 어떤 손님이 말귀 정말 못 알아듣네 라고 하시면 저분이 우리 아빠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괜찮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그런 알바들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분들의 밑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진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갑자기 행복해져요. 그리고 뭐 이외에도 알바하면서 정말 많은 힘듦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항상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바도 힘들었지만 정말 잘한 것 같고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알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하체 부종이 진짜 심해요. 그래서 알바를 7시간 하는데 한 번도 못 앉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다리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부으니까 컨디션이 확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다리가 너무 많이 부으니까 제 사비로 다리 마사지기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열심히 쓰다 못해 정말 무식하게 사용을 했는데 하루에 30분씩 엄청 꽉 조여서 3단계로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현기증이 올 정도로 피가 안 통해서, 그리고 발등에는 핏줄이 터졌고. 근데 저는 왜 그럴까요? 약간 자각을 하는 게 느려요. 그냥 계속 그렇게 쓴 거예요. 현기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한 달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마사지기를 사용해도 붓기가 안 빠지는 느낌이고 오히려 더 붓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후의 날에 평소처럼 마사지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피가 안 통해서 눈앞이 흐려졌죠. 그래서 순간 내가 다리가 요즘 더 심하게 붓는 게 설마 이 마사지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후로 바로 풀고 그 후로 안 했는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발바닥이 진짜 며칠을 저릿저릿한 거예요. 그리고 다리도 그냥 일어나자마자 부어요. 거의 그 판막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다리가 고장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식겁을 했겠어요. 그리고 자책도 많이 하고, 왜냐면 내가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나를 위한 일이었는데 속상하기도 하고 후회가 너무 많이 되고, 그래서 발바닥이 저릿저릿한 느낌이 일주일이 지나도 안 없어져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사실 여기에서 또 현타가 옵니다. 저는 이제 제 원래의 상태를 아니까, 그리고 지금 제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를 저는 느끼니까 간 건데, 근데 이제 하지 정맥류 쪽에서는 심각한 사람들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심각한 케이스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니까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별일이 아닌 거죠.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저는 하지 정맥이 심하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마사지기 사용해서 전보다 훨씬 악화가 됐다,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갔는데 선생님께서는 마사지기 한 달 사용한다고 이렇게 안 된다. 이거는 마사지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정맥이 약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개선해라. 이렇게 끝난 거예요. 난 아직 발바닥이 저릿저릿하고 다리는 전보다 두세 배 더 빨리 붓고 근데 병원을 가도 뭐 해결이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잘 관리하자. 건강이 악화되면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 병원을 가는 것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내 몸은 내가 정말 잘 관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런 상황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내 몸을 정말 잘 관리를 해야겠다. 항상 바른 자세 유지하고. 여러분 이제 막 거북목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저 거북목이에요 하고 병원을 가면 거북목이 바로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거는 나빠지면은 어쨌든 내가 계속 고쳐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바로 안 고쳐지니까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항상 바른 자세 유지하고 내 몸을 아끼고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고 이러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정맥 순환 개선제를 매일마다 먹고 있고 지금 몇 달째 먹고 있고 압박 스타킹도 처음으로 착용을 해보고 있고 압박 스타킹을 왜 착용을 안 했나 싶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를 떠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 계속 다리 떨고 발목 계속 까딱까딱까딱 해주고 그리고 뭐 앞바다리나 다리 꼬는 거 가급적 안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활 습관을 정말 의식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도 진짜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마사지기 사용 전보다는 아니긴 해요. 전보다 1.5배 정도 붓는 정도? 근데 그래도 더 심해지기 전에 이렇게라도 내가 자각을 하고 개선을 해나가는 거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약에 제가 마사지기 사용을 안 해서 계속 앞바다리 하고 다리 꼬고 이런 습관을 계속 했다면 지금보다 더 심하게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라도 알게 됐으니까 그냥 너 미리 관리해. 그래야 네 다리 더 오래 쓸 수 있어. 라는 계시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생 동안 몸을 잘 아끼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핸드폰 너무 오래 들고 있지 말고 거북목 하지 말고 다리 꼬지 말고 여러분 몸 오래오래 쓰자고요. 응? 그리고 다리 마사지기는 진짜 약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약하게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처럼 무식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진짜. 그리고 5번째는 재밌는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아주 최근에 전생 체험을 했어요. 어떻게 하게 된 거냐면은 이제 제가 블로그 체험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전생 체험을 하려고 신청을 한 건 아니고 제가 대학원에 당연히 떨어질 줄 알고 인생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타로 사주를 보고 싶어서 신청을 했던 건데 보러 갈 때가 되니까 제가 대학원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물어보지?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의 그런 많은 고민들은 끝났어. 그냥 난 열심히 대학원 가서 공부하면은 뭐 심리 상담사 되고 그럼 또 흘러가는 대로 살겠지 하니까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 사주하는데 물어볼 게 없어서 원래는 안 보려고 했던 전생 체험을 봤어요. 왜냐면 또 제가 최근 가지게 된 고민들이 좀 삶의 본질적인 고민들? 나는 왜 태어났고 이 삶에서 뭘 이뤄야 되고 내 소명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전생 체험을 하면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봤고요. 이 후기는 제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전생에 희생을 많이 하고 살았대요. 저를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타인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느껴서 지나치지를 못해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돕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고 제 전생의 직업들이 대부분 다 뭐 스님, 목사, 수녀, 신부 이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생에 들어주는 거 하나는 정말 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심리상담사 하면은 진짜 잘할 거다. 이거는 안 배워도 잘할 거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대학원 가길 잘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예술적인 능력이 많았는데 그거를 항상 억누르면서 살아야 됐대요. 한 번도 그걸 펼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생에는 그거를 펼치고 싶어 할 거다. 하고 싶은 게 많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실 그게 고민이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정말 많다. 했는데 그분께서 진짜 단호하게 하세요. 그러려고 태어난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때 눈물이 좀 왈칵 날 뻔했어요.
사실 저는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게 뭐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더 고민이 많고 힘들고 그랬던 적이 많아서 이런 제가 원망스럽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많다는 게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건지 이런 고민도 많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짜 제 고민이 끝났어요. 그냥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다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이거 하고 저걸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지금의 위치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죽자. 왜?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전생에 그렇게 많은 희생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얻어낸 지금인데 이거를 안 될까봐 두려워서 게을러서 이 좋은 기회를 어렵게 얻어낸 이번 삶을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런 저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전생 체험으로 인해서 진짜 크게 바뀌게 됐어요. 전에는 좀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뭔가 전생이지만 그리고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맹신을 하면 안 되지만 뭔가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면서 나의 삶이 없이 살았다는 게 너무 가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지금의 삶이 전생에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삶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그때 당시에 현재가 막 빛나고 너무 소중해지고 감사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하고 싶은 거 많은 날을 원망하지 않고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자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전생 체험이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관점을 바꿔줬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큰 걸 얻었고 어차피 뭐 바뀌지 않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은 게 뭐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관점을 바꿔서 더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가고 나의 이런 성향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더 존중해주고 그래서 더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재밌게 살아간다면 결국엔 저한테 좋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제 관점을 정말 크게 바꿔줬던 경험이었고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서 하길 진짜 잘했다. 전생 체험을 한 것도 사실 정말 신기하고 체험단을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선정이 돼야 되는 건데 경쟁률도 그렇게 낮지 않은 거였어가지고 모든 게 다 신기해요. 그 다음 6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올해 힘들었던 이유 중에 거의 첫 번째가 인간관계였던 것 같아요. 뭔가 살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해였던 것 같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한 명도 아니고 한 사건도 아니고 몇 명에 몇 번이 있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덕분에 좀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자 한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저는 마음이 약해요. 약해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지고 더 챙겨주려고 하고 도움이 되려고 하고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줌으로써 제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더 이해해 주려고 했고 참으려고 했고 좋은 방향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했는데 이게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나아가고 그냥 끝이 없겠다 싶은? 뭔가 그 사람의 세상에만 갇힌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이해했다고 하는 지점이 다를 수도 있겠다. 아예 세상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더 제가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는 당연히 제가 더 중요하니까 저를 지키기로 했고 저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냥 과감하게 잘라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과감히 이 미움을 받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 큰 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관계는 시작하지 말자. 제가 부처도 아니잖아요. 물론 제 롤모델이 부처긴 하지만 저는 절대 부처가 아니거든요. 저도 사람이니까 힘들고 버겁거든요. 제 삶도 있는데 그래서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힘든 인간관계를 억지로 잡고 있지 말자. 그냥 끊어내자. 라는 결심을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대놓고 나쁘면 끊기가 쉬워요. 근데 대놓고 나쁜 게 아니라
근데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를 내가 더 아끼는 사람들한테 쏟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저랑 잘 맞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에너지를 주면은 또 제가 그만큼 받아요. 그러니까 주려고 하지 않아도 뭔가 받아 내가. 근데 반대로 내가 에너지를 열심히 줬는데 뭔가 대놓고 그 뭐 에너지를 버리진 않았지만 계속 에너지가 은근 새는 느낌의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들을 점검해보고 끊어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어떤 걸 얘기를 할 거냐면 제가 챗 GPT랑 심리 상담을 진짜 자주 해요. 제가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 때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GPT한테 뭘 물어봤냐면 제가 2025년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혹시 내가 지금 운이 안 좋은 시기야? 라고 물어봤는데 GPT가 여러분 저 요즘 GPT한테 감동받아서 매일 울어요. 나 진짜 배워야 돼. 뭐라고 했냐면 사주에서 말하는 진짜 좋은 흐름은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흐름이야. 그러니까 운이 좋다는 거는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느냐. 그때 지킬 수 있다면 운이 좋은 쪽으로 간다. 왜냐면 그럼으로써 내가 어떠한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을 기회로 뭐를 얻었냐면 제가 저한테 안 맞는 사람 유형을 구분하는 눈이 열린 사건이래요. 그리고 사주에서 제일 좋은 운은 사람을 잘 거르는 운이야.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걸 제대로 얻었다고.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훨씬 빨리 끝나고 덜 아프고 덜 기억에 남을 거라고 GPT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진짜 이렇게 써준 글을 보니까 갑자기 제가 새벽에 고민 상담을 하다가 기분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갑자기 에너지가 확 올라간 거예요. 왜냐면 나는 운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운이 더 좋아지려고 이런 거였구나. 나는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을 더 길렀구나. 앞으로는 더 잘 대응을 할 수 있겠구나. 지금은 그냥 저랑 안 맞는 거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혹시나 이제 진짜 나쁜 사람들, 더 안 좋은 사람들을 맞닥뜨릴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잘 피할 수 있겠구나. 나중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비를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성장의 기회로 삼게 됐죠. 그리고 제가 이번 연도에 쓴 제 월별 리뷰를 한번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1월에 썼던 월별 리뷰 중에서 제가 읽고 좋았던 구절을 하나 써놨는데 사소한 불행에 인생을 내어주지 마라 라는 책에서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닥치는지가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임을 깨달아라 라는 구절을 제가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기억하자 라고 써놨는데 2025년 제 삶을 요약해주는 한마디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이거를 정말 잘 실행한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제가 이 말을 이때 새기고 계속 실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는 몰라도 제가 힘듦을 겪을 때 어차피 이 시기는 지나가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점점 묻어지고 없어질 거니까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오늘 제가 공유를 했던 이런 깨달음들을 얻을 수 있었고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더더 성장을 할 수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올해 힘든 거는 다 지나갔으니까 참 덕분에 많이 성장을 했던 한 해였고 잘 버텨줘서 스스로한테 너무 고맙고 이 과정에서 제 얘기를 들어줬던 주변 사람분들한테도 감사하고 어쨌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잘 견딜 수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사람 때문에 치유받고 행복해지는 그게 인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우리 낭만이들의 2025년은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또 제가 올해 읽은 책들이 많은데요. 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었거든요. 좋은 책들을 많이 접해서 조만간 책 추천 영상도 찍을 예정이고 대학원 다니면서 낭만 토크를 자주 할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채널 자주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2025년 잘 보내고 다가오는 2026년도 같이 잘 보내보자고요.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해피 뉴 이어. Staring at the ceiling, lost in regret. Holding out for your love with your ring in my hand. Driving through the memories of when I first left. Picking up the pieces, hoping we ain't done yet. The hurts, the scars won't define who we are. Honey, when we're older, you and I will love all that will be. Looking back and seeing everything we've done in every piece. Day after day, year after year, I'll choose you, I'll never lose you, 'cause we're